문을 닫을 때 들리던 그 묵직한 철컥 소리. 우리는 그 소리 하나에 성공을 확신했고 가족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기꺼이 낸 이유, 그건 삼각별 세 꼭지점이 안전과 품격을 보증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산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7년 연속 수입차 1위, 영원할 것 같던 그 왕좌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S클래스 판매량은 1년 만에 9,400대에서 4,600대로 정확히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경기 불황 탓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연두색 번호판, 화장실 사용료 같은 옵션 장사, 그리고 청라의 그 화재까지 따로따로 터진 것 같은 이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구조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산 그 삼각별의 진짜 정체를 지금부터 단서 하나씩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도로의 왕은 삼각별이었습니다. 벤츠 말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을 내리 수입차 1위였죠. 7년이면 한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벤츠는 단 한 번도 정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엔 한 해 8만 대를 넘겨 팔았습니다. 하루에 200대가 넘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삼각별이 빛나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사장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삼각별 키를 테이블에 툭 올려놓던 그 장면 말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키 하나가 곧 성공의 증표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 키로 모이는 게 당연했죠. 누군가는 그 키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언젠가 나도 저 별을 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벤츠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좌가 무너집니다. 2023년 BMW가 8년 만에 1위를 탈환합니다. 벤츠는 2위로 밀려났죠. 여기까진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추락은 그 다음 해부터였거든요. 2024년 벤츠는 본격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차가 바로 S클래스입니다. 벤츠의 얼굴이자 자존심이죠. 이 차가 2023년엔 9,409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엔 4,679대로 주저앉습니다. 딱 반토막입니다. 어제까지 2대 팔리던 게 오늘은 1대로 줄어든 셈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하의 벤츠가, 그것도 유독 한국에서만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진 걸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색깔 하나입니다. 바로 연두색이죠. 2024년 1월 1일 한 가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취득가 8천만 원이 넘는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로 달게 한 겁니다. 왜 하필 법인차였을까요? 한국 고가차 시장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회사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절세입니다. 회사 차로 등록하면 그 값이 비용으로 처리되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차인데 세금은 회사가 깎아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비쌀수록 법인 명의가 유리했죠. 실제로 마이바흐 S클래스는 법인 비율이 75.6%에 달합니다. 4대 중 3대가 회사차라는 뜻입니다. 일반 S클래스도 둘 중 1대는 법인 명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떠받친 진짜 기둥은 절세를 노린 법인 수요였던 거예요. 그런데 연두색 번호판이 그 기둥을 흔들어 버립니다. 예전엔 비싼 차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붙는 순간 저 사람은 회사 돈으로 세금을 아끼며 호강한다는 표식이 돼버린 겁니다. 도로 위에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거든요. 신호대기에 서 있기만 해도 옆 차선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자랑이 한순간에 눈총으로 바뀐 거죠. 결과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제도가 시행된 뒤 S클래스의 1월부터 5월까지 신차 등록은 1년 전보다 62.9% 줄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게 사라진 겁니다. 삼각별 키를 자랑스럽게 올려놓던 그 사장님이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번호판 색 하나로 1위가 무너졌다는 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죠. 진짜 단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차값을 다 치르고도 이미 달린 기능을 쓰려면 또 돈을 내야 했다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단서가 번호판이었다면 두 번째 단서는 견적서 한 장입니다. 여러분, 신형 E클래스 시작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390만 원입니다. 이미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옵션을 하나둘 얹다 보면 가격이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시작가에서 무려 1,500만 원 넘게 더 붙는 거예요. 경차 한 대 값이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슬그머니 올라타는 셈입니다. 여기 38세 김 과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큰맘 먹고 매장에 갔어요. 그런데 영업사원이 내민 견적서를 보다가 손이 멈춥니다. 분명 7천만 원대 차를 보러 왔는데 종이 맨 아래 숫자는 9천만 원에 가까워져 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진짜 황당한 지점이 등장합니다. 어떤 기능은 부품이 이미 차에 달려있는데도 돈을 더 내야 켜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뒷바퀴 조향 기능입니다. 차의 뒷바퀴까지 살짝 같이 꺾여서 좁은 골목에서 차를 훨씬 편하게 돌리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벤츠는 유럽 일부 나라에서 이 기능을 어떻게 팔까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부품은 공장에서 이미 다 장착해 놓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로 잠가둡니다. 그리고 이 잠금을 풀어주는 대가로 연간 약 70만 원의 구독료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미 내 차에 달린 부품을 쓰려고 매년 돈을 내는 구조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구독은 유럽 일부 국가 기준입니다. 한국 전체가 이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소비자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가격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건을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른 값에 파는 전략이죠. 그리고 한번 벤츠를 산 사람은 정비도, 부품도, 다음 차도 벤츠에 묶이기 쉽습니다. 이걸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데 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았는데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따로 사용료를 내라는 격이죠. 명품을 샀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합니다. 어라? 내가 호구였나? 1억을 냈는데 왜 또 손을 벌리지? 자,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BMW도 아우디도 다 비싼데 왜 벤츠만 욕먹느냐고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잠시 뒤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 문제는 곧 안전 문제 앞에서 아주 작아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EQE 350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차량 87대가 흔적도 없이 타버렸고 783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 23명이 매캐한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불을 잡는 데만 5시간 39분이 걸렸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물이 끊겨 주민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살던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세워둔 내 차가 옆차 때문에 잿더미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한밤중에 맨발로 뛰쳐나오는 상황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삶이 통째로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는 벤츠라는 이름 하나에 그 안전을 믿고 1억을 냈습니다. 그 삼각별이 곧 안전의 보증수표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삼각별이 안전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비싼 독일차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1억짜리 명품의 심장은 결국 배터리입니다. 그 EQE에 실려있던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라는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세계 점유율 1% 안팎, 우리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분소업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했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불이 날 뻔해서 회수까지 했던 부품이 한국 소비자의 차 밑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그 시기 EQE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벤츠는 마치 세계 1위 배터리인 중국 카테엘을 쓰는 것처럼 판매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뿌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에 실린 건 그 파라시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메뉴판에는 비싼 한우라고 큼지막하게 써놓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고기를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1억짜리 식탁에서요. 사는 사람은 한우값을 다 치렀는데 정작 접시 위에 뭐가 올라왔는지는 끝까지 몰랐던 거죠.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파라시스를 실은 약 3,000대, 그 관련 매출 2,810억 원의 4%입니다. 이건 법으로 매길 수 있는 최고 비율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다 채운 숫자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본 거죠. 거기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럼 벤츠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엔 어떤 배터리를 썼는지 그건 영업비밀이라며 입을 꾹 닫았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식당도 김치 원산지는 빠짐없이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1억짜리 차를 팔면서 정작 그 심장이 어디 건지는 영업비밀이라니요. 그 말 한마디가 벤츠가 한국 소비자를 어떻게 봤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벤츠는 그제야 45억 원을 인도적으로 기부했습니다. 큰 돈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벤츠의 한국 매출이 약 8조 원입니다. 45억은 그 0.05%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옆집에 큰 피해를 입혀놓고 고작 커피 한 잔 값을 슬쩍 내민 셈입니다. 그게 진심 어린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책임을 모면하려는 면피였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독일 명품이라면서 왜 심장인 배터리가 중국산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여러분이 낸 1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부터 따라가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1억을 주고 벤츠 한 대를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1억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독일 명품을 샀으니 그 돈은 당연히 독일 본사로 간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의 흐름을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원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핵심 부품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즉, 만드는 비용은 중국 쪽에서 깎입니다. 그러면 남은 이익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벤츠코리아라는 회사의 주인을 보겠습니다. 지분은 독일 본사가 51%, 그리고 스타오토홀딩스라는 회사가 49%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이 회사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타오토홀딩스가 어디 회사일까요? 독일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벤츠코리아에 낸 돈의 절반 가까이는 독일이 아니라 동남아 대주주의 몫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를 산 그 매장, 국내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도 이 레이싱홍그룹이 100%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파는 곳도 회사의 큰 주주도 같은 해외 자본인 셈이죠. 숫자로 보면요, 한성자동차가 대주주에게 보낸 배당이 2021년에 1,200억, 2022년에 1,000억, 2년 동안 2,200억입니다. 벤츠코리아와 금융계열사가 나눠준 배당 1,380억 중에서도 503억이 바로 이 레이싱홍 쪽으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한 해 8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이익이 이렇게 차곡차곡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 브랜드에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서 부르는 값을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42살 김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일해서 처음으로 1억짜리 벤츠를 뽑은 분이죠. 이 구조를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준 거냐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가는 중국 부품으로 깎이고 남은 이익은 독일이 아니라 동남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갑니다. 결국 1억짜리 독일 명품을 샀는데 그 돈이 독일로도 다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억을 냈는데 그 돈의 상당액은 독일이 아니라 바다 건너 다른 주인에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원가를 중국 부품으로 깎았다면 그 중국은 단순한 납품업체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라의 화재를 쫓고 연두색 번호판을 쫓고 무너진 할인의 방어선을 쫓아왔습니다. 단서가 꽤 쌓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 하나만 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 이 영상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는 독일 회사가 맞긴 한 걸까요? 겉은 누구나 아는 그 화려한 삼각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천천히 열어보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벤츠그룹 본사의 일대 주주가 중국 국유기업 베이징차입니다. 지분은 9.98%. 그런데 2대 주주가 또 중국이에요. 지리차의 리슈프 회장 쪽이 9.69%를 쥐고 있습니다. 이 두 중국 기업을 합치면 약 19.67%, 거의 5분의 1입니다. 참고로 3대 주주는 중동의 쿠웨이트 투자청으로 5.57%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00년 넘은 독일 명품의 가장 큰 두 주인이 다름 아닌 중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1억을 주고 산 그 독일 명품의 족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러실 겁니다. 거봐, 그럼 벤츠는 이제 그냥 중국 회사 아니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잘못 단정하면 그냥 혐오가 되니까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벤츠를 통째로 장악했다는 건 솔직히 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려면 보통 지분이 25%는 있어야 합니다. 19.67%로는 아직 모자라죠. 게다가 독일은 경영을 맡는 이사회와 그걸 감시하는 이사회가 아예 따로 나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주주라고 해도 경영에 함부로 손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벤츠의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니라 조수석에 아주 깊숙이 올라탄 겁니다. 운전석은 아직 독일이 쥐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또 아닙니다. 독일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의 순도에는 분명히 금이 가버린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까부터 이렇게 반박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배터리 다 중국산 아니냐? 요즘 어느 차나 다 그렇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중국산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신뢰가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벤츠는 세계 1등 배터리 회사 카테엘 제품을 쓰는 것처럼 판매 지침까지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 안에 들어간 건 세계 점유율 1% 안팎의 군소업체 파라시스였습니다. 이걸 공정거래위원회가 QC광고법 위반으로 못 박았고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매겼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을 낸 소비자는 검증된 이름을 믿고 차에 올랐는데 막상 속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이름이 들어있던 겁니다. 배신감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점점 검증된 정보를 따라서 삽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산 걸 나도 똑같이 따라 사는 거죠. 이걸 디토 소비라고 부릅니다. 디토는 나도 그거라는 뜻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건 아무리 비싸도 손이 안 가는 시대인 거죠. 결국 믿음이 곧 지갑을 여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슬이 한번 끊어지는 순간 1억짜리 삼각별은 그냥 비싸기만 한 의문부호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화려한 별만 보고 올라탔는데 그 별을 바치고 있던 믿음이 사라진 셈이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중국이 싫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낸 돈의 약속이 통째로 무너진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지금 벤츠가 한국에서 맞닥뜨린 진짜 위기의 정체예요. 그렇다면 같은 수입차인데 이 길을 끝까지 피해간 회사는 정말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바로 옆 동네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무엇을 믿고 차를 골라야 할까요? 답을 찾기 위해 바로 옆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한국 시장에서 정반대의 길을 택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BMW입니다. BMW는 2014년 인천 영종도에 950억 원을 들여 드라이빙 센터를 지었습니다. 2017년에는 안성에 1,300억 원짜리 부품 물류센터를 세웠고 2024년에는 청라 연구개발센터를 약 700억 원을 들여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부품회사들에서 사들인 부품이 무려 37조 원어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은 한국을 그저 돈만 뜯어가는 시장으로 봤고 다른 한쪽은 함께 돈을 버는 동업자로 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홀대라는 감정, 그게 그냥 예민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BMW는 7만 7천여 대, 벤츠는 6만 8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왕좌의 주인이 바뀐 거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비싸다고 해서 다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신뢰가 명품입니다. 샤넬 가방이 샤넬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그 값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산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명품의 진짜 정체예요. 그런데 벤츠는 1위를 지키겠다고 무할인 불문율을 스스로 깼습니다. 좀처럼 깎아주지 않던 차를 대규모로 할인하고 재고를 떨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어제 1억을 주고 산 차의 중고 가격이 오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지켜주던 가장 비싼 부품, 바로 신뢰가 빠져버린 겁니다. 물론 벤츠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4월 벤츠는 삼성 SDI와 약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형 전기차부터는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따라붙던 중국산 꼬리표를 떼려는 안간힘이죠. 같은 달에는 본사가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정찰제, 이른바 미래형 판매 방식도 시작했습니다. 전국 어디서 사든 똑같은 값을 내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고 새로 단장한 S클래스 사전 계약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달라지려는 몸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옷은 갈아입었지만 그 안의 골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지분 구조도 한국 소비자가 낸 돈이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길도 바뀐 게 없거든요. 겉포장만 새 것일 뿐 돈이 흐르는 방향은 어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벤츠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터리를 바꾸고 가격표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라는 건 부품처럼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행동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브랜드의 이름값이 아니라 그 안의 구조를 보세요. 내가 낸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한 번만 따져보는 겁니다. 둘째,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검증된 정보를 믿으세요. 멋진 수식어 뒤에 숨은 진짜,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저는 벤츠가 미워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한때 우리 모두가 동경했던 삼각결이기에 그 빛이 바래는 모습이 더 아픈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다시 벤츠를 사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벤츠 뒤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우던 중국 자본이 이번엔 우리 한국 완성차 업계를 통째로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